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7일 스월드 옵티말 옵티마이저라는 주제로 DNQA 오픈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2021년 3월부터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NQA 연구실에서 김성봉 교수님의 지도하에 석사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연구 분야는 가별량 시계열 데이터 분석과 자가지도 학습입니다. 세미나에 관련해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의 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학습에 사용될 데이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시킬 모델이 필요하고 학습의 목적 함수인 로스 펑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의 파라미터를 최적의 파라미터로 유도해줄 옵티마이저가 필요합니다. 먼저 데이터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는 크게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과 같이 이렇게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비정형 데이터는 이미지, 음성, 텍스트 등이며 대부분의 현실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비정형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정형 데이터보다 훨씬 학습이 어렵습니다. 딥러닝이 크게 각광받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비정형 데이터에서 매우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델입니다. 모델은 입력 변수 x를 입력받아서 타겟 변수 y를 출력해주는 함수이며 세타라는 파라미터로 모수화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모델이 타겟 변수를 잘 근사할 수 있을 거라는 가정을 가지며 파라미터가 많을수록 더 복잡한 모델이 되고 훨씬 더 유연하게 타겟 변수를 근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입력 변수가 x 하나인 데이터가 있을 때 바이어스를 제외하고 파라미터가 하나인 직선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직선으로 타겟 변수를 근사하게 됩니다. 파라미터를 두 개로 늘리면 파라미터가 하나인 직선보다 더 정확히 2차 함수의 모양으로 근사를 하고 여기에서 파라미터를 하나 더 늘리면 더욱더 정확하게 타겟 변수를 근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딥러닝은 머신러닝과 비교해서 매우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와 같이 훨씬 복잡한 데이터를 잘 근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로스 펑션입니다. y 레이블이 있는 지도 학습을 기준으로 로스 펑션은 모델이 예측한 예측값과 그리고 데이터에 있는 실제 값을 입력받고 페널티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때 페널티는 예측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기반으로 차이가 크면 큰 값을, 작으면 작은 값을 출력합니다. 로스 펑션은 태스크에 따라 혹은 목적에 따라 MSE 그리고 카테고리칼 크로스 엔트로피와 같이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옵티마이저는 로스 펑션에서 나온 페널티를 기반으로 현재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때 파라미터들은 로스, 즉 페널티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옵티마이저도 아담, SGD와 같이 매우 다양한 종류가 존재합니다. 모델의 학습은 이 네 가지의 요소가 반복적으로 서로의 역할을 하면서 진행되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학습이란 실제값과 예측값 사이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해 가면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입니다. 이때 옵티마이저는 파라미터의 업데이트를 담당하는 중요한 요소로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때문에 다양한 옵티마이저를 이해하고 상황에 알맞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옵티마이저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옵티마이저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뜬금없지만 그림과 같이 길이 있을 때 어떻게 고려대학교에서 남산타워까지 갈 수 있을까요? 먼저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갈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아래쪽으로 쭉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고려대학교와 남산타워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경로가 존재합니다. 이 수많은 경로에서 가장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기 위한 다양한 길찾기 알고리즘이 개발되었습니다. 이건 실제로 지도 어플에서 검색을 해본 결과인데요. 두 지도 어플의 길찾기 알고리즘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길을 추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옵티마이저 역시 길찾기 알고리즘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비용함수가 이런 모양일 때 비용함수를 최소화시키는 최적의 모델 파라미터를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최적점으로 가는 경로 역시 이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있듯이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옵티마이저도 다양한 알고리즘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걸 좀 더 지도 어플에 바로 비유를 해보자면 이 지도 어플이 옵티마이저이고 고려대학교는 현재의 파라미터 그리고 남산타워는 최적의 파라미터가 되겠네요. 하지만 지도 어플이랑 다른 점도 있는데요. 지도 어플은 목적지의 좌표를 알고 있지만 옵티마이저는 이 좌표는 물론 이 비용함수의 형태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위치와 관련된 표지판이 존재하는데요. 오른쪽과 같이 X축이 파라미터를 나타내고 Y축이 로스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최적의 파라미터는 이 별 모양이고 현재의 위치 세타t와 세타t에 해당하는 로스를 L 세타t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로스 펑션이 어떤 형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저희는 1차 미분값인 그레디언트라는 표지판을 통해서 위 방향과 아랫 방향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최적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옵티마이저는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기 위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분 정보를 표지판 삼아 조금씩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면서 최적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옵티마이저는 이 미분 정보를 어디까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1차 미분 정보만을 사용하는 퍼스트 오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고차원의 미분 정보를 사용하는 하이 오더 메소드가 있고 이 미분 정보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데리베이티브 프리 옵티미제이션 방법이 있습니다. 퍼스트 오더 메소드는 1차 미분 정보인 그레디언트를 활용을 하고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그리고 하이 오더 메소드는 해시안과 같이 고차원의 미분 정보를 활용하고 목적 함수가 하일리 넌리니어하거나 일 컨디션드일 때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계산 비용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리베이티브 프리 옵티미제이션은 목적 함수의 미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최적화 알고리즘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퍼스트 오더 메소드만을 다룰 예정입니다. 왼쪽의 그림을 통해서 그레디언트로 방향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움직여야 하는지는 어떻게 결정할까요? 이만큼 움직이게 되면 로스가 꽤 많이 줄어드네요. 더 움직이면 오히려 감소폭이 줄어듭니다. 좀 더 이동하면 최적점에 도착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더 가버리면 오히려 로스가 상승합니다. 퍼스트 오더 메소드는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지와 얼마나 이동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키포인트라 할 수 있고 그레디언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이동 방향과 스텝 사이즈를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가 주요 연구 목적입니다. 이 그림은 퍼스트 오더 메소드 연구 흐름을 도식화해 놓은 것인데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을 뿌리로
방향 선택과 스텝 사이즈 두 갈래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 나담이라는 알고리즘을 제외하고 모든 옵티마이저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먼저 펄스 오더 메소드의 뿌리인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은 현재의 그레디언트 정보를 이용해서 방향과 스텝 사이즈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입니다. 다른 옵티마이저도 똑같겠지만 결국 이 방향 그리고 스텝 사이즈를 어떻게 결정할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럼 먼저 방향을 어떻게 선택하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과 같이 이차함수 모양의 로스 펑션이 있고 현재의 위치가 세타 t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세타 t의 그레디언트는 이런 모양이 되고 양수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타 t에서 이 그레디언트와 상관없이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왼쪽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고 이때는 세타 t에 음수를 더해줘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향은 그레디언트의 역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반대로 세타 t가 이쪽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레디언트는 이런 모양의 음수값을 가지게 되고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세타 t는 양수를 더해줘야겠네요. 이 경우에도 이동 방향은 그레디언트의 역방향이 되고 이것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의 방향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스텝 사이즈를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세타 t1과 세타 t2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세타 t1의 그레디언트를 g 세타 t1, 세타 2의 그레디언트를 g 세타 2라고 하면 이 두 값은 위와 같은 대소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세타와 최적점까지의 거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타 1과 최적점까지의 거리를 델타 1, 세타 2와 최적점까지의 거리를 델타 2라고 했을 때 이 델타 1과 델타 2의 대소 관계는 정확히 그레디언트의 대소 관계와 일치하게 됩니다. 즉, 그레디언트가 극점으로 가까워질수록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스텝 사이즈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한 방향과 스텝을 결정하는 방법을 수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세타 t 플러스 1을 세타 t의 델타만큼 이동한 점이라고 봤을 때 이 델타는 마이너스 gt, 즉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 그레디언트의 크기만으로 스텝 사이즈를 결정하면 이 그레디언트의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에타라는 러닝 레이트를 곱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타 t에서 세타 t 플러스로 업데이트하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러닝 레이트의 역할을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러닝 레이트이 너무 작게 되면 이렇게 최적점까지 도달하는데 많은 이터레이션을 요구하게 되고 수렴 속도가 늦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러닝 레이트이 너무 크면 이렇게 빠르게 최적점 근처까지는 갈 수 있지만 수렴을 못하고 발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적절한 러닝 레이트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0.01에서 0.0001 사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러닝 레이트 디케이를 활용해서 학습 초반에는 러닝 레이트를 크게 가져가고 후반에는 작게 가져가는 방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가 하나씩 있는 관측치 3개짜리 데이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델은 간단하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설정을 하였고 로스 펑션은 수치 예측에 많이 쓰이는 MSE를 사용했습니다. 이때 현재의 파라미터인 세타 t를
2로 설정하면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이때 로스를 구해보면 MSE 로스를 사용하고 세타가 2이기 때문에 211, 223, 232를 각각 넣으면 3분의 18이라는 로스 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 로스를 세타 t에 대해 미분을 하면 다음과 같이 n분의 1의 시그마 마이너스 세타 tx 마이너스 xy가 나오게 됩니다. 이 식에 이 데이터를 다시 한번 집어넣어서 현재 시점의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보면 3분의 1에 2, 1, 1,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2, 2, 2, 3을 넣으면 2가 나오고 2, 3, 3, 2를 넣으면 0이 나와서 총 1이 나옵니다. 이제 이 값을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의 업데이트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다음 스텝의 파라미터인 세타 t 플러스 1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일 때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고, 로스를 계산해보면 3분의 2로 3분의 18에서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 장표를 통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잘 작동하는 것까지 확인했지만, 실제로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이 모든 관측지에 대해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연산량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이 계산 복잡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관측지만을 샘플링해서 해당 관측지의 그레디언트만을 가지고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i번째 관측지의 그레디언트의 기대값이 실제 그레디언트와 같은 불편 추전량이기 때문에 해당 방법론은 최적점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계산 복잡도 또한 5의 n by m에서 5의 m으로 감소하게 되어 효율성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먼저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데이터를 모두 사용해서 모든 관측지의 평균 그레디언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배치 그레디언트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사용해서 현 시점에 최적의 그레디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셋이 큰 경우 계산 비용이 크고 학습기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보기 전까지는 업데이트를 할 수 없는 오프라인 러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이제 전체 데이터 중 하나만을 샘플링하여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고 모델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하나밖에 안 쓰기 때문에 빠르게 연산이 가능하고 빠르게 이동하면서 옵티멀 포인트에 수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데이터만을 보면 되기 때문에 온라인 러닝이 가능하고, 단점으로는 이제 최적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터레이션을 많이 돌지 않으면 이 모든 데이터를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방법을 적절히 섞은 미니 배치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제안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특정 배치 사이즈로 잘라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레디언트 디센트나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보다 빠르게 수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그레디언트 디센트보단 변동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고, 이 배치 사이즈가 사용자가 직접 정의해야 하는, 사용자가 결정을 해야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세 방법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이 빨간색 선인데 가장 변동성이 큰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미니 배치가 중간,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가장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산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이 미니 배치가 가장 좋으며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론입니다.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미니 배치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SGD로 통칭을 하겠습니다. 이 SGD는 병동성 외에도 큰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로컬 미니마나 새들 포인트에 갇히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컬 미니마 문제는 이렇게 다른 극소점에 빠져서 이 글로벌 미니마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고, 새들 포인트 문제는 이렇게 새들 포인트 주변에 그레디언트가 0이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업데이트 되지 못하고 갇혀버리는 현상입니다. 이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GD를 기반으로 과거의 그레디언트 정보를 활용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고, 이제 그 방법론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멘텀입니다. 모멘텀은 관성, 가속도를 의미하는 모멘텀 개념을 SGD에 추가하여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이동할 수 있게 유도한 연구인데요. 왼쪽과 같이 SGD의 업데이트식을 오른쪽과 같이 변형을 합니다. 이때 VT 플러스 1이 모멘텀을 나타내고 이 VT 플러스 1은 아래의 식으로 정의됩니다. 이때 이 파란색 부분은 현재 그레디언트의 정보이며 이 주황색 부분은 과거의 그레디언트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과거의 정보인 VT를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각 시점마다의 그레디언트 정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시점이 점점 멀어질수록 이 감마가 여러 번 곱해지기 때문에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식을 벡터로 표현해보면 SGD는 단순히 그레디언트의 역방향의 러닝 레이트를 곱한 모양입니다. 반면에 모멘텀은 현재의 그레디언트에 과거의 모멘텀을 더해서 이동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모멘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직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SGD는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레디언트의 방향이 바뀌어버리면 로컬 미니마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모멘텀은 과거의 이동 방향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덕을 만나게 되더라도 관성에 의해서 이동 방향이 바뀌지 않고 계속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 로컬 미니마를 빠져나갈 수 있게 됩니다. 모멘텀을 정리해보면 과거의 방향 정보를 통해서 로컬 미니마나 새들 포인트를 빠져나갈 수 있으며, 현재 그레디언트 정보에 노이즈가 있거나 값이 작더라도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 변동성이 적습니다. 하지만 관성에 의해 로컬 미니마를 빠져나간 것처럼 글로벌 미니마도 지나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Nest of Accelerated Gradient Descent, 줄여서 NAG 옵티마이저입니다. NAG는 모멘텀 방식을 베이스로 현재의 그레디언트가 아닌 모멘텀 스텝 U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모멘텀과의 차이를 보면 모멘텀은 현재의 그레디언트 정보를 사용을 하지만 NAG는 이렇게 모멘텀 스텝 이후의 그레디언트 정보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를 시각적으로 보면 모멘텀은 세타 t에서 그레디언트와 과거 모멘텀을 단순히 더하지만 NAG에서는 세타 t가 이렇게 있을 때 과거의 모멘텀을 통해서 세타 t 틸다라는 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이동된 점에서 그레디언트, 즉 모멘텀 스텝 후의 그레디언트 정보를 이용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 현재의 모멘텀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모멘텀에 과하게 이동한다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에이다 그리드는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 메소드의 초창기 연구 중 가장 성공적인 연구로 과거의 그레디언트 정보를 통해서 각각의 파라미터와 이터레이션마다 다른 러닝 레이트를 적용하는 방법론입니다.
기존의 SGD 업데이트식이 왼쪽과 같다면 에이다 그리드는 러닝 레이트 부분에 루트 라지 t 플러스 입실론이라는 값을 나눠주게 됩니다. 이때 라지 gt는 첫 번째 이터레이션부터 현재까지의 그레디언트의 제곱합을 나타냅니다. 직관적으로 볼 때 과거의 그레디언트가 크면 현재의 스텝 사이즈가 작아지고 과거 그레디언트의 합이 작아지면 현재의 스텝 사이즈가 커지게 됩니다. 이를 하나의 파라미터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DNN 모델이 있고 빨간색은 과거의 그레디언트 합이 큰 숫자인 라지 K이고 파라미터는 세타 T ij입니다. 파란색은 과거의 그레디언트 합이 작은 스몰 k이고 파라미터는 세타 t kl입니다. 이때 두 파라미터를 각각 업데이트하게 되면 세타 ij는 이전에 업데이트가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스텝 사이즈를 작게 해서 세밀하게 조정하도록 유도합니다. 반면에 세타 kl은 이전에 업데이트가 조금 진행되었기 때문에 스텝 사이즈를 크게 해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에이다 그리드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자연어 처리와 같은 스파스 데이터에 대해 굉장히 효과적이며 학습 과정에서 직접 러닝 레이트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러닝 레이트는 사용자가 설정해야 하고 그리고 큰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학습이 진행될수록 GT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스텝 사이즈가 0으로 수렴해서 파라미터 업데이터가 안 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러닝 레이트이 0으로 수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비슷한 시기에 RMS 프로과 에이다 델타라는 두 방법론이 제안되었는데요. 이 두 방법론은 아이디어가 매우 간단하고 비슷합니다. 먼저 조금 더 간단한 RMS 프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에이다 그리드의 업데이트 시기 라지 GT를 과거 그레디언트의 합으로 정의했다면 RMS 프롭은 라지 GT를 과거 그레디언트의 제곱의 기수이동 평균으로 정의합니다. 이 GT를 전개해보면 역시 각 스텝마다 그레디언트의 정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베타, 여기에 있는 이 베타가 0에서 1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오래된 과거의 그레디언트일수록 이 베타가 여러 번 곱해져서 0으로 수렴시켜 에이다 그리드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에이다 델타는 RMS 프롭과 동일하게 그레디언트 제곱의 지수이도 평균을 라지 GT로 정의합니다. 여기에서 다른 점은 스텝 사이즈를 단순하게 에타로 사용하는 대신 이전 스텝과 현재 스텝의 파라미터 변화량을 제곱하고 지수이동 평균한 값을 사용합니다. 말이 조금 복잡한데요. 이를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새들 포인트에서 에이다 그리드는 이미 이터레이션이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스텝 사이즈가 작아서 탈출을 했어도 천천히 이동하게 됩니다. 반면에 에이다 델타는 파라미터의 변화량이 크면 스텝 사이즈가 커야 한다는 전략에 의해 새들 포인트를 막 빠져나온 시점에서도 이 변화량이 크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 두 방법론을 요약하자면 RMS 프롭과 에이다 델타 모두 지수평균법을 통해서 먼 과거의 그레디언트 영향력을 줄여가지고 에이다 그리드의 단점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댑티브 모멘텀 에스티메이션 아담입니다. 이 방법론은 모멘텀과 RMS 프롭을 조합하여 만든 방법론입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준수한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옵티마이저이기도 하죠. 아담의 업데이트 식을 보면 오른쪽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VT 플러스 1과 라지 GT 플러스 1이 아닌 VT 플러스 1 햇, GT 플러스 1 햇을 사용했고, 이 두 식이 이제 VT 플러스 1과 GT 플러스 1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각각 모멘텀과 RMS 프롭의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VT 플러스 1과 GT 플러스 1 대신에 VT 플러스 1 햇, GT 플러스 1 햇을 사용한 이유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들은 V와 G 값을 0으로 초기화하기 때문에 학습 초기에는 이 VT와 GT의 값이 0에 가깝게 바이어스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바이어스를 없애고자 VT와 GT의 값을 조금 더 키워주기 위한 이런 스케일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스케일러는 이터레이션이 커지면 0으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학습 초기 이후에는 이 VT와 GT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아담은 모멘텀과 어댑티브 러닝 레이스를 잘 맞게 조합하여 좋은 성능을 보이는 방법론입니다. 하지만 이 좋은 아담도 학습 초기에 어댑티브 러닝 레이스의 분산이 커져서 로컬 미니마에 빠져서 학습이 안 되는 현상인 데드 로컬 옵티마 컨버전스 문제가 있고, 그리고 때때로 일반화 성능이 SGD보다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Decoupled Weight Decay Regularization 이라는 논문에 소개된 아담 W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들은 아담이 가끔씩 SGD보다 일반화 성능이 나쁘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이 문제의 원인으로 이 웨이트 디케이를 L2 레귤러리제이션으로 구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L2 레귤러리제이션을 간단히 설명하면, 원래 로스가 F 세타일 때 이 세타에 대한 L2 놈을 로스 펑션에 추가하게 됩니다. 이때 이 텀을 L2 레귤러리제이션 텀, L2 페널티 텀, 웨이트 디케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이 로스 펑션에 이 텀이 추가되었을 때 이 세타 i의 값이 커지면 전체 로스의 값이 커지기 때문에 세타의 크기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 L2 레귤러리제이션은 SGD에서 특정한 디케이 레이트를 설정해주면 이 웨이트 디케이와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레귤러리제드 로스를 다음과 같이 기존의 로스에 레귤러리제이션 텀이 추가된 형태로 정의를 합니다. 이때 람다 프라임은 디케이 레이트를 러닝 레이트로 나눠준 값입니다. 이 로스 펑션으로 SGD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되면 이 세타 t 플러스 1은 세타 t 마이너스 에타의 레귤러리제이드 로스를 미분한 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 식이 결국 이거기 때문에 이 식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부분은 일반적인 SGD와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이 일반적인 SGD 부분은 세타 t 마이너스 에타 GT가 되고, 결국 이 부분은 세타로 미분을 하기 때문에 에타 람다 프라임 세타 t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 람다 t를 에타분의 람다로 바꿔주면 여기에 이 에타가 지워지고 여기에 람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식을 세타 t에 대해 정리를 해주면 다음과 같은 식이 유도되고, 이 부분이 과거의 파라미터를 조금씩 줄이는 웨이트 디케이 부분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아담에서는 SGD와 같은 조건에서 L2 레귤러리제이션으로 웨이트 디케이를 구현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식을 전개했을 때 아담의 업데이트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MT로 나머지 연산을 묶었습니다. 이때 앞에서 구한 레귤라리제이드 로스의 미분값을 넣으면
이 gt 마이너스 람다 프라임 세타 t가 되고 이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앞이랑 똑같이 이 세타 t로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 식이 이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 똑같은 웨이트 디케이를 적용을 하려면 이 MT가 KI, 즉 K라는 상수를 가지는 대각행렬일 때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를 만족하더라도 기존에 설정된 디케이 레이신 람다보다 더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규제 효과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일반화 성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 레귤라리제이션 텀과 웨이트 디케이 텀을 분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먼저 로스를 미분하여 GT를 구할 때 L2 레귤라리제이션 텀을 추가해 줍니다. 모멘텀과 라지 GT는 일반적인 아담과 똑같이 구해주고 이 바이어스 문제를 해결해주는 스케일링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세타 t를 세타 t 플러스 1으로 업데이트 해줄 때 이 웨이트 디케이 텀을 추가하여 이 웨이트 디케이와 L2 레귤라리제이션 텀을 분리해 주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아담에서 L2 레귤라리제이션과 L2 레귤라리제이션이 웨이트 디케이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고 웨이트 디케이와 L2 레귤라리제이션을 분리하여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렉티파이드 아담, 라담입니다. 이 방법론은 어댑티브 러닝 메소드에서 학습 초기에 샘플이 부족해서 이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의 분산이 커지고 이에 따라서 로컬 미니마에 빠져 학습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이 베드로컬 옵티마 컨버전스 프로블럼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총 7,000 이터레이션을 돌렸는데 10번의 이터레이션 만에 로컬 미니마에 빠져서 그레디언트 값이 거의 0에 수렴한 베드로컬 옵티마 컨버전스 프로블럼의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의 분산을 구하고 이를 일정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렉티피케이션 텀을 제안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먼저 T스텝에서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의 분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정량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렉티피케이션 텀을 다음과 같이 여기 이 아래의 식과 같이 최종적으로는 T 베리언스라는 상수가 나오도록 이 렉티피케이션 텀을 잘 정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로 무한대와 로티라는 값을 이용해 이 렉티피케이션 텀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수식들을 유도하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전반적인 업데이트 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모멘텀 햇과 라지 t 햇을 일반적인 아담과 똑같이 구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로 인피니티를 통해 로 t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해서 렉티피케이션 텀과 현재 스텝의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 LT를 구해줍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가 렉티피케이션 텀을 곱해 분산을 일정하게 하고 모멘텀을 곱해서 세타 t-1을 세타 t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라담에서는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 메소드 전반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베드로컬 옵티마 컨버전스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해 이 러닝 레이트의 분산을 추정하고 이를 일정하게 만들 수 있는 렉티피케이션 텀을 정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라담을 마지막으로 이번 세미나에서 준비한 모든 옵티마이저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옵티마이저의 다양한 종류 중 이 1차 미분 정보만을 활용하는 펄스 오더 메소드에 대해 정리했고 실제로 자주 쓰이거나 중요했던 옵티마이저를 중심으로 리뷰하였습니다.
참고한 논문과 블로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